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데요. 그 당시 일반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용 헬스클럽,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면서 럭셔리 거주의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강남 부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고요. 문득 가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 99억 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 보니 누군가 타워팰리스에 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곳엔 CEO, 법조인, 의사 등등 사회 고위층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에서 예상치 못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2014년 10월 9일 아침 9시 50분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여성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잠든 남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녀는 다름 아닌 이 타워팰리스의 입주민이었죠. 자수를 한 여성은 50대의 이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56세의 변씨입니다. 특히나 이 변씨는 100억 원대의 자산가였어요. 그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아내 이씨는 즉각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져서도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진술을 이어갔어요. 사건 하루 전날이던 2014년 10월 8일 늦은 밤에 남편 변씨가 술을 마신 채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뒤척이다가 재차 수면제를 먹은 후에 잠을 청하게 돼요. 최근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날까진 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해가 뜬 아침 7시 50분 먼저 일어난 아내 이씨가 무심코 옆을 딱 봤는데 남편이 베개 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려다가 문득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베개로 그냥 얼굴을 눌러서 질식사시켰다는 진술. 그리고부터 2시간 후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씨가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이 씨에겐 분명한 범행 동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려 지난 30년간 이어온 끔찍한 가정폭력이었죠. 우선 이 부부는 1984년에 결혼을 하면서 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갓 20살이었고 변 씨는 그 당시에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사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졌어요. 아내에 따르면 그녀는 변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덜컥 임신까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찌저찌 수십 년간 살아가던 부부. 심지어 겉으로 보기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변 씨는 강남 일대에서 오락실, 모텔, 여러 사업을 벌였어요. 운 좋게도 그게 다 번창을 하면서 수백 원대의 재산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덕에 강남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사망 당시 변 씨는 강남에 여러 개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또 부부가 당시에 몰고 있던 차량도 벤틀리와 벤츠, 고가의 외제 차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죠. 하지만 집집마다 모두 사정이 있다고 실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변 씨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내내 아내 이 씨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하는 건 부지기수였는데 특히나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폭행이 쏟아졌어요. 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애초에 이 부부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요구는 더욱더 선을 넘었죠. 변 씨는 평소 아내의 손을 묶어두고
강간하는 플레이를 즐겼다고 해요. 게다가 옷을 벗긴 채 날카로운 칼끝으로 아내의 몸을 이렇게 긋는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도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데 다른 여성을 데려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거의 변태 포르노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끔찍하죠. 아내 이 씨는 어디 밖에다 말도 못하면서 이걸 참아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렸죠. 잠깐이나마 그냥 아들 버리고 혼자라도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찹니다. 아내가 이걸 견디고 있었는데 앙금이 쌓이고 쌓이다가 다음날 아침에 잠든 남편을 마주한 순간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녀는 이런 진술을 하는 도중에 남편을 죽인 후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털어놨어요. 그 증거로 투신을 위해 창문을 뜯어낸 것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미 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증명이 필요해요. 특히 사건 당일 여성 경찰이 아내 이 씨의 신체를 샅샅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몸에서 어떤 외상은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아내는 최근 들어 남편이 티가 나지 않도록 교묘히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주로 머리를 때리는 시기였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숨진 변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죠. 변 씨 머리에서 상흔이 발견돼요. 그리고 손목에 결박당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수상한데? 경찰이 추가 수색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쓰레기장에서 아내가 버린 케이블 타이와 행주를 발견해내요. 즉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킨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와 행주로 남편을 결박한 정황이었죠. 그렇다면요. 잠든 남편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라는 이 씨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목을 묶었다는 건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 이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내는 케이블 타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상하죠. 이때 검찰은 결정적으로 아내 이 씨의 범행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1차로 잠든 남편의 손목을 행주로 감았고요. 그 위에 케이블 타이를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아했죠. 왜냐하면 보통이라면 그저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했을 텐데 그거에 급급했을 수 있잖아요. 잠든 피해자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 또 행주까지 덧댔다? 이건 결박흔이 나타나지 않게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발적인 범죄라고 꾸며낸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 씨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케이블 타이가 애초부터 집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 변 씨 때문이래요. 그가 평소 가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면서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었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 케이블 타이로 묶이는 감촉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주를 덧댔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이 있던 그날도 아내는 그저 버릇대로 행주를 덧대서 사용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잠든 남편을 묶어놓은 것은 그가 깨어나서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굳이 이것들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건 단순히 집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치운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씨는 범행이 벌어진 직후 투신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누군가 집안에 들어올 텐데 그때 더러운 집안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케이블 타이와 행주도 내다 버렸다라는 설명. 또한 여기에 대해 경찰에 특히나 밝히지 않은 건 자수를 한 후에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앞뒤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다면요. 그 남편의 머리에 남아있던 상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게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수면제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다 베란다에서 홀로 넘어지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씨를 자기가 직접 침대로 옮겨줬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가정폭력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아내의 주장, 그리고 이걸 의심하는 검찰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아내 쪽 변호사는 과거 그녀가 당한 남편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는 코, 눈뼈, 각종 골절 진단서와 수술 소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변씨, 그 남편의 변태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증거로 집안에서 나온 음란물 비디오도 제시됐고요. 반면에 검찰은 아내가 1년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떠한 진료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병원을 가긴 했지만 대부분 영양주사나 비타민 주사를 맞은 기록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녀가 과거에 남편으로부터 2번이나 고소당했던 전적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요, 다름 아닌 간통죄더라고요. 지금 보면 폭행당한 기록도 없고 간통을 했다는 기록하에 이 아내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그럼 검찰 측이 생각한 그녀의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 검찰은 그녀가 남편이 수백억 원대 자산가니까 그 재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살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작 의문이에요. 왜냐면요, 사건 당시 아내와 남편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사건이 벌어지기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위장 이혼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그 시기에 아내 이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러면서 채무와 같은 법적 책임이 부부에게 넘어올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감행했고요. 그렇게 쭉 산 지가 벌써 10년째.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 죽더라도 재산이 이 씨에게 상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돈 때문에 살해한 거다라는 검찰 측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안 되죠.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아들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그는 증인석에 서서 엄마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죠. 아들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건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공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배심원은 여성 6명, 남성 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돼요. 재판부 역시 그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요. 하지만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량은 징역 4년형입니다. 이런 다소 적은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가 변 씨를 살해할 무렵 폭행을 당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녀는 남편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결박하고 또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아주 용의 주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아내 이 씨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갖은 인격모독, 폭행, 폭언,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또한 그녀가 신경성 우울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또 반성하고 있는 점, 게다가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녀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도 인정해 준 겁니다. 여기에 이 씨 측과 검찰 모두 각각 항소했어요. 검찰은 망자는 말이 없다 라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더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고요. 최소 징역 10년형을 주장했죠. 반면 아내 측 변호인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이 진행되었고 이 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합니다. 이 씨가 아무리 가정폭력의 희생자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은 채 생명을 해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그렇다고 형이 는 건 아니었고요. 한편 범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정말 내내 담담한 태도였습니다. 별다른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최후 진술에서 내 아들이 영원히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왜 이 씨가 30년간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참고 살았는지 거기에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미 법적으로 지금 이혼했고 남남이잖아요. 그럼 그냥 남편 곁을 떠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현실적으로 그녀가 그 가정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미 수년간 남편의 통제하에 살아왔고 또 혹여나 신고를 하면 도망가면 그 행위 자체가 남편에게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이 씨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어요. 사실 이 씨의 친정이 이 남편에게 돈을 좀 빌린 겁니다. 근데 다 갚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 아내가 나만 도망가더라도 남은 친정 식구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꾹꾹 참으면서 30년을 버틴 것으로 보이죠. 오늘의 사건은 강남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에서 벌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가정폭력은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씁쓸한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단순한 개념에 우리가 혹시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행복을 위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걸 모든 걸 가졌다고 행복까지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파인 다이닝을 가진 못해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집밥 먹는 그 일상이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할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